추미애 의원께서 제보한 내용이 뭐냐? 제보에 따르면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1처장한테 검사들이 오기로 했다. 검사와 국정원이 오기로 했으니까 뭐 기다려라. 이런 식의 말을 했다고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근데 그 앞에가 뭐냐면 선관위에 가서 서버를 압수해가지고 오게 되면 검사들이 와서 이걸 조사를 하기로 했다는 거죠. 이게 방첩사의 임무는 서버를 뜯어온 것만 임무고 그것을 자기들이 조사하고 이것은 별도로 이미 사전에 협의해서 역할 분담이 돼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이 비상계엄 전에 국정원과 검찰이 이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상호 모의 협의해서 역할 분담을 했다는 게 정확히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정성우 1처장이 그 밑에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을 전부 수사하면 이게 나오게 될 텐데 생각해보십시오. 검사들이 개입됐다는 게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를 검찰에 맡기면 이놈들이 그걸 수사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이 검사놈들이. 이 범죄 집단입니다. 이것들은. 이게 검사가 아니라. 자기 식구들 문제는 철저하게 왜곡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하는 놈들이 이 범죄 집단 이 윤석열 검찰인 것입니다. 빠르게 중요한 핵심만 균형 잡힌 뉴스 심층 분석 민심 경청 민주진영 짝듯타임. 네, 송영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어제 대검찰청 앞에서 하신 인터뷰네요. 금방 나왔습니까? 네네네네, 예. 이게 결국은 이제 검찰 이야기인데 이미 기사는 좀 떴습니다. 네. 사전 모임 때 네. 고위직 검찰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미애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개입이 있었을 거라고 저희가 짐작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추미애 의원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믿을 만한 그 제보자 의견에 따르면 여인영이 검찰과 국정원이 와서 중요한 일을 할 테니까 이런 뒤처리는 그쪽에서 할 것이다. 네, 특히 이제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전문가니까. 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이미 사전에 협의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제가 추가로 약간 받은 제보에 따르면 선관위가 서버를 다 가져올 것이다. 네. 그럼 그걸 다 이 검찰과 국정원이 처리할 것이니까 거기에 맡겨라. 네. 이렇게 또 앞뒤로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별도로 저도 그 믿을 만한 제보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로 미뤄보면 사전에 이미 협의가 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대검찰청에 포렌식 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가져가서 할 것이고, 더구나 이제 의문이 가는 것은 국정원이 지난해 7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그 선관위 국정원 키사가 다 동원돼서 선관위 서버 시스템을 전부 다 점검을 했거든요. 네. 그때 뭔가 증거나 파일을 심어 넣었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렇게 부정선거에 집중을 했을까? 지금 보수 유튜버나 전광훈, 민경욱, 황교안 이런 어디 극우적인 사람들이 계속 그 부정선거 음모론을 가지고 싸웠던 것이고, 그걸 이준석 대표가 계속 그걸 부딪혔다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는 그걸 차단했고, 근데 이준석 대표가 쫓겨난 다음에 그 차단벽이 무너지고 이러한 세력이 이 국민의힘의 주류 세력으로 지금 들어온, 마치 그 서북 청년단 같은 용역 깡패 같은 사람들이 정식 국군으로 편입된 것 같은 비슷한 거죠. 네. 자,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 계엄이 군사 쿠데타로 이제 기획이 됐는데 이 정도 기획을 방첩사가 혼자 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과거 같으면은 이게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제일 잘하는 일 아닌가. 특히 이번에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관위를 쳐들어가서 서버를 뜯어온들 방첩사는 그걸 분석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국정원과 검찰을 의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의 이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방첩사가 이걸 주도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가요? 저는 뭐 방첩사 단일 행위로 불가능하고, 이것은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이제 방첩사의 전신 아닙니까? 기무사령관이 지난 2017년 그 박근혜 탄핵 때, 박근혜 탄핵 때 계엄 문건을 만들었을 때 저는 절대 그 조현천 혼자 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 한민구 장관의 지시가 있었을 걸로 보여지고, 당시 탄핵이 이제 되기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저는 보고됐을 거로 보여지고, 탄핵이 된 이후에는
황교안 대행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 임성훈 그 군인권센터 소장이 또 황교안 그 관련서를 제기하고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수사가 다 안 됐어요. 네. 그때 제대로 수사 안 되면 이유는 뭐냐?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조현철은 도망가 버린 거 아니에요? 뭐 서광원인가 그 사람만 그 잡혀갔는데 그 사람도 내란죄는 아니고 무슨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됐고 조현철은 도망갔다가 5년 3개월 동안 미국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김용현과 육사 38기 동기입니다. 근데 이제 서로 사소통이 됐겠죠. 올해 3월에 들어왔잖아요. 네. 들어와서 구속시켜서 좀 있다가 3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어주고 내란죄는 전부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이것을 무혐의 처분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그 네. 형사부장 네. 그 김정훈 형사부장 이름을 기억하자 제가 그랬는데 그 조현천의 계엄사 문건을 그 내란 음모가 아니라고 무혐의 처분한 이 검찰이 통합진보당은 그 이석기하고 사람들이 한번 1회 토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로. 네. 그걸 내란 음모로 기소한 거 아니에요? 결과 네네.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지만 그러면 그때 제가 이거를 좀 이 검사들에 대한 그 사고를 좀 보죠. 이 사람들이 무혐의 처분한 근거를 뭐라고 그랬냐면요. 제가 내란 음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북한 문란 목적 아래 이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다수의 조직화된 집단이 폭동을 모의해야 하고 이런 모의는 객관적으로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가 인정돼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 조직화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게 무혐의를 처분했는데 그러면 반대로 해석하면 이번에 한 거는 거의 폭동이 확실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내란의 목적을 쿠데타도 개념이 포섭돼 있잖아요. 네네. 그럼 영어로는 분리됩니다. 영어로 내란의 인서렉션. 그리고 insurrection. 이제 이 쿠데타는 말 그대로 프랑스 말에 나온 건데 네. 이 국가를 중으로 때렸다 쿠랑 때리는 말을 했다가 이제 국가니까요. 쿠데타인데 지금 우리는 일반 민중들을 조직해서 한 무슨 내란이 아니잖아요. 네. 백성들을 폭동을 조직한 게 아니라 군 병력을 동원한 쿠데타라고 이거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검찰이 이런 판단도 이런 이런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와 달성할 정도의 다수의 조직화된 집단이 폭동을 모여야 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 검사의 판단이라는 게 있어. 그럼 정말 이렇게 멍청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봐주려는 판단이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때 그 계엄사 문건을 그러니까 다 폭로가 됐습니다만 그때 이철 의원이나 다 폭로를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군이 거의 6,000명 이상이 동원이 돼요. 네. 그리고 국회는 24단, 광화문은 34단,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각 탱크 20대, 국회 배치 이게 다 돼 있고 전국적으로 다 돼 있고 계엄사령관, 계엄포고문 다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계엄사령관도 지금 똑같은 게요. 지금 계엄사령관을 그때도 이순진 합참부장을 빼버리고 예, 육군참모총장으로 그때 됐죠. 장순규란 이순규가 그때 3사 출신이었어요. 네. 육사가 아니니까 뭐 이순진이 워낙 강직한 사람이라 빼버리고 아니 김명수도 뺀 게 김용현이가 야 풍선 날리는 거 원점 타격해 그러니까 못 하겠다 그러니까 저러면 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명수 이순진을 빼고 장종규 육사 36기 박완수 육사 46기를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내정한 것도 비슷하고요. 원래 계엄이라는 것은 헌법에 존재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계엄이 일어났을 때 그걸 담당한 부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합참에 있다고. 합참에 계엄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계엄국이 있고 합참이 총괄 관리하게 돼 있는데 네. 합참을 다 제껴버린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육사 출신들로만 딱 묶어가지고 이제 사건을 벌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 사건에서 저희가 또 하나 유추할 게 아까 이제 대표님도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잘려나간 이후에 이 아스팔트 세력이라든가 이 선거 부정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의힘이 노출되어 있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현장에서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계엄 해제 투표를 방해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진보당의 내란 음모와 비교해서 국민의힘이 동조했다라는 평가를 저희가 내려도 될까요?
전체가 다 했다고 그러긴 그렇겠으면 한동훈 네. 대표는 반대했으니까요. 이 18명을 데리고 탄핵 그 비상경 해제 표결에 참여를 했으니까. 네. 근데 지금 이 추경호는 그런 대단히 그런 혐의가 짙다고 봅니다. 수사 대상이고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추경호가 이제 그 유죄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통진당이 해체된 이유가 내란 음모와 그다음에 민주주의라는 이 그 경선 절차의 문제에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명태균 게이트에 보면은 대통령 후보 그다음에 뭐 다양한 시도지사 후보들의 경선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비슷한 하나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일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위헌 정당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지켜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강령과 네. 당의 정강 정책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의 정강 정책이 이적성 문제는 아니군요. 이적성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 행위자들을 처벌할 수밖에 없죠. 행위자들만 처벌할 수밖에 근데 없다. 만약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이 탄핵에는 반대했지만 네. 이게 내란이고 비상경이 잘못된다는 것은 다 동의하잖아요. 네네. 그것조차 옹호하는 사람도 일부 있죠. 네, 있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헌법 8조 사항에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정강 정책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전체를 위헌정당으로 하기는 쉽지가 않겠지만 그 개별 행위에 네. 대해서는 내란 동조자별로 네네. 정도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대표님이 정확하게 이제 갈래를 타주십니다. 네. 계엄 해제까지 반대했던 사람들은 내란 혐의 동조자로 볼 수 있고, 탄핵 반대는 사실 다른 정치적 판단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네. 여기까지 이제 뭐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체제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결국은 한동훈을 쳐내고 친윤 단일 체제로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저희가 해석해도 될까요? 지금 대선 준비할 정신이 있을까 싶은데요. 지금 네. 지금 문제는 두 갈래로 갈라질 겁니다. 윤석열과 손절할 것이냐. 네. 윤석열을 안고 계속 가면서 아스팔트 이 전광훈 같은 이런 보수 태극기 부대를 안고 갈 것이냐. 그러니까 계속 고민이죠.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 20%밖에 안 된 지지율, 그중에 아스팔트 이쪽이 한 10% 될 텐데 네. 이걸 잘라내고 어떻게 대선을 치를 수 있단 말이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중도 보수로 확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죽는 거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이거를 잘라야 된다라는 쪽이 나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라야 된 쪽이 제일 먼저 이준석, 유승민 같은 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안철수 같은 사람이죠. 네. 그리고 조중동도 역시 잘라야 된다는 쪽이죠. 한동훈, 안철수를 세워서 차기 대선을 준비하려고 지금 한동훈 쪽에 몰아주려고 그러는데 예. 이 윤석열 이 세력이 너무 강력하게 일종의 비토를 하고 있어서 네. 지금 이 오도가도보단 진퇴양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그 박근혜 탄핵 때에는 새누리당에서 62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겨우 12명이에요. 네. 이거는 이 당이 오히려 그 당시보다도 이 합리성이 떨어졌다. 그런 측면인가요? 윤석열을 탄핵한 주범이 권성동 그 당시 법사위원장이잖아요. 네네. 법사위원장이 헌재에 가서 박근혜의 탄핵 불가피성을 주장했던 분인데 네. 그분이 탄핵을 지금 못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아시다시피 그 2016년 12월 9일 날 탄핵 의결이 국회 본회의에서 돼가지고 3월 10일 날 그 해 2017년 3월 10일 날 탄핵이 의결되고 나서 그 3월 말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수사 기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탄핵은 먼저 국회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힘을 합해서 했어요. 60이 네. 넘게 김무성 뭐 다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탄핵되고 나서 실제로 구속시켜서 30년 징역을 살리자고 했던 사람이 윤석열, 한동훈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이 박근혜 탄핵의 주역들이라고요. 한쪽은 탄핵의 주역이 권성동, 네. 형사처벌의 주역이 윤석열, 한동훈.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원내대표, 당대표, 지금 탄핵된 대통령, 이 3자가 돼 있는데 아스팔트에 나가 있는 정광훈 목사는 좀 해명을 해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다 박근혜를 잡아 죽인 사람들인데 박근혜 지키자고 그렇게 데모했던 수많은 자유통일당, 조원진부터 시작해서 조원진은 윤석열 만세는 안 하고 있죠. 네. 그러나 전광훈, 신혜식, 성창경 뭐 이런 모든 세력들이
윤석열 만세를 외치고 있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가 정도가 아니라 좀 이상합니다. 설명이 안 그냥 됩니다. 뭐 권력에 대한 그냥 줄서기 아닌가요?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 서로 진영 논리에 된다 보니까 저쪽을 죽여주면 네. 뭐 과거에 뭐 귀속한 사람이다 아무 상관없다 네. 이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저희 반면 교사라 삼아야 되는 게 네. 이렇게 검찰이 커진 게 뭐냐고요. 문재인 정부 때. 죄송합니다. 이게 네. 헷갈리네. 문재인 정부 때 이 검찰 권력에 힘을 실어준 거잖아요. 네, 네. 적폐청산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잘한다. 물론 박근혜, 이명박 구속이나 수많은 사람들 구속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시킨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윤석열이 저렇게 칼춤 추는 것을 용인해줬죠. 용인해주고 방치하고 오고 네. 박수 쳐준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칼춤을 춘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과잉충성해서 문재인 정부 사람들을 속이고 검찰총장이 돼서 권력을 쿠데타의 기회를 노리다가 연성 쿠데타로 집권한 거잖아요. 우리가 또 민주당이 정부가 들어선다면 이 사람들 처벌한다고 또 검찰을 이용을 해서 하면 절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그럼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 그 검찰청을 해체하고 새로 우리가 지금 수사기구를 국수본을 만들었잖아요. 예, 예. 그럼 국수본을 강화시키고 네. 검찰청을 쪼개서 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나누든지 해서 이 검경 수사권을 분리를 해야지. 네. 지금 심우정 총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그 기회주의적으로 보고 있다가 윤석열에게 간택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초반에는 이제 뭐 추미애 장관과도 가까웠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어느 쪽이라 한독수 똑같다니까. 제가 네, 한독수 네. 총리는 제가 말했죠. 노동당이 집권하면 노동당 부위원장을 할 사람이고 일본이 집권하면 조선 총독, 부총독을 할 사람이다. 네, 네. 그러니까 이념과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권력이 있는 쪽에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이 심우정이 박세현 고검장을 시켜가지고 특수본을 만들어서 지금 자기들이 막 칼춤을 추려고 그러잖아요. 네.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가 정확히 경고하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언론이 이제 여인형까지 구속시켰잖아요. 검찰 네. 특수본이. 이제 네. 윤석열을 구속시키면 이 전리품을 누가 가져가느냐. 네. 그 싸움이잖아요. 실제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경찰과 검찰의 경쟁 구도에서 결국 윤석열을 누가 체포하느냐인데 그렇죠. 지금 흐름은 언론에 나오는 걸로는 검찰이 먼저 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종수한테 분발을 해라는데 우종수 이 국수본 본부장은 네. 옛날에 정순신인가요? 원래 검사 출신이 국수본 네네네네. 초대. 예. 근데 아들 학폭 문제로 네네네. 날라가고 이분은 이제 경찰 출신. 네네. 행정고 시작기획에서 이제 경정으로 특채돼서 온 경찰 출신인데 이분도 철저히 윤석열 밑에 그냥 종속됐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네. 믿을 수가 없는. 그리고 그 박선원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올 초인가 여인영과 같이 그렇죠. MOU도 MOU까지 그러니까 네네. 이 비상계엄에 대비해서 합동 네. 수사 MOU까지 체결한 걸 봐서 거의 내란 방조의 혐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우종수 개인이 아니라 네. 저는 우리가 민주당이 주도해서 검찰청법 4조 1항을 개정해서 소위 검수완박, 네. 검찰 수사는 부패, 경제사범 등에 한정해라 그랬으니까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종수 개인은 믿지 못하지만 네, 국가수사본부라는 조직은 믿어야 된다. 국수본을 했다가 아니 법률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네. 국수본이 해라는 거죠. 그리고 네. 자기들이 이제 뭔가 의지를 보이려고 자기 직접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까지 긴급 체포한 거잖아요. 네. 지금 검찰은 뭐 자기들이 무슨 심우정을 체포했어요? 박세현이가? 못하고 있다고요.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검찰은 이번 기회로 윤석열을 만약 구속시키면 모든 언론과 저쪽이 검찰로 가게 될 거고 검찰이 또 옛날에 한동훈이가 하면서 네. 서초동 편집국장 하듯이 언론들에게 하나씩 풀어주면서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국민들은 뭣도 모르고 검찰 잘한다. 검찰이 정신 차렸구나. 이 박수 치면 이 기회로 다시 검찰 수사권을 회복하고 네. 검수완박을 검수원복, 원상회복으로 회복하고 다음 정권과 딜을 해서 그들의 검찰의 기득권을 끝까지 유지해가는 더킹 영화에 나온 한강식 같은 정우성이란 그 검사의 모습으로 우리는 검찰이 왕인 거죠. 권력은 바뀌지만. 그 악순환을 끊지 않고 하면 안 된다. 이승만이 집권해가지고 우선 쓰기는 꽃감이 달다고 조선 총독부 출신들을 다 쓴 거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 육군 참모총장도 전부 일본 육사 출신들입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6명이가 다 일본 육사 출신입니다. 네, 만주 국문학교 출신들. 그러니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를 광복군에서 찾아야지. 네. 일본 육사 출신들을 다 시키고 경찰들도 다 일본 경찰들을 갖다 시켜놔서 이 국가가 초기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우리도 그런 식으로 그냥 효율주의에 따라 정치 공황의 논리에 따라 이제 검사들이 이제 우리 편 또 쓰자. 네. 지금 한덕수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사실 한덕수 저 교체해야 될 사람인데 철저한 기회주의로 당장 이제 우리가 특검법 통과됐잖아요. 김건희 특검법 만약에 부결시키면 그 즉시 네. 바로 탄핵 소추해서 날려야 됩니다. 초기에. 네. 근데 설마 못하겠죠. 이 양반이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 저기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쨌든 윤석열 체포는 탄핵 전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특검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그렇죠. 하시네요. 네. 이거는 이문정 검사님 말씀한 대로 네. 전리품. 전리품. 이 화살 맞은 멧돼지를 네. 지금 하이에나와 이 들개떼가 서로 잡으려고 우리가 동물의 왕국 보면 하이에나가 잡아놓은 걸 표범이 잡아놓은 임팔라를 하이에나가 그냥 뺏어가고 그러잖아요. 사냥감을 안 뺏기려고 싸우잖아요. 결국 이제 수사의 주도권은 누가 윤석열을 체포하느냐로 갈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긴급한 상황이네요. 국수본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빨리 체포해라고 내가 강조하는 겁니다. 네. 이 우종수, 당신 정말 믿지 못하겠는데, 우종수 본부장. 왜 여인영한테 가서 이 MOU를 체결했습니까? 그때 당신이 이 비상기업 할 걸 인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왜 평시에 갑자기 방첩사하고 국가수사본부가 합동수사본부 MOU를 체결해? 뭔가 의심스러운 데가 많은 양반인데 나중에 어찌됐건 간에 지금 단계는 당신 개인을 믿지 못하지만 국수본, 경찰 조직한테 우리 민주당과 국회가 검찰을 하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수사권을 줬는데 이거를 당신들이 만약에 먼저 체포하지 못하면 조직은 생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자, 지금 한덕수가 권한대행이 됐기 때문에 검찰이라든가 경찰의 수사권 문제를 합동수사본부를 하다라든가 아니면 국가수사본부가 주도하라라든가 이런 뭐 지시를 내릴 수는 없나요? 할 수 있죠. 네. 그 사람은 뭐 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눈치 보고 있는 거죠. 그 광어하고 가자미가 엎드려가지고 눈만 깜박깜박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이야기를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아마 곧 한동훈 대표의 이 기자회견이 있을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는 오늘 사퇴하는 걸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글쎄요, 사퇴할지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 뭐 사퇴하지 않는다고 해도 정치적으로 지금 저 사람이 별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래, 끝까지 싸워야죠. 싸워야 된다. 윤석열도 탄핵되고 안 물러가는데 왜 물러가? 내가 한동훈이라면 절대 안 물러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성동과 싸워야 싸워야지. 아니, 불신대 나가더라도 끝까지 싸우다 죽어야 정치 생명이 사는 거지. 나는 한동훈이 사표 내는 순간 정치적 사망이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 사고로는. 네. 아니 벌써 이제 이 김무성 뭐 전 비대위원장 추대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친윤들의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비대위원장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으면 사표를 낼 수 있겠지만. 네네. 그럴 정도 지금 당내 기반도 없잖아요. 그럼 나는 이준석처럼 네. 철저하게 팽당해서 쫓겨나야 나는 그 한동훈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끝까지 싸워라. 거의 그렇습니다. 밀려 나가야 된다. 이제 왜 그러냐면 내가 한동훈이도 나쁜 친구라고 보지만 나쁜 사람이죠. 나 한동훈은 내 개인적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이 검찰 범죄 세력의 일부라고 보지만 네. 아무튼 이 친구가 들어와서 분위기를 일으키고 국민의힘 선거에 뭔가 바람을 일으켰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한동훈이 주도하는 이 총선을 보니까 배가 아픈 거야, 윤석열이. 뭔가 이게 개입을 하려고 왜 이종섭 호주 대사를 보내가지고 지가 다 망친 거잖아요. 네. 런종섭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의대정원 2,000명 해가지고 다 망가뜨린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가 책임져 놓고 그걸 한동훈한테 책임을 넘기는 이 이상한 이 친윤 세력들의 정말 더듬이가 없는 판단인 건데. 네. 지난번에 김태우도 그렇잖아요. 강서구청장, 김태우 이 나쁜 놈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 바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사람을 사면권을 남용해서 사면시킨 다음에 바로 공천조로 압력을 넣어서 공천에 결국 만방으로 깨진 거잖아요. 네.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건데 그 책임을 윤석열이
다시 자기가 저한테 김기현한테 쥐어가지고 김기현을 잘랐잖아요. 네. 그 바보 같은 김기현. 그래도 감사합니다고 지금도 윤석열 편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김기현은 정치 미래가 없는 거고 뭐 네. 대통령 욕심까지 있었다 그러지만 택도 없는 거고 이준석은 그래서 싸우다가 쫓겨났으니까 다시 국회로 돌아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중동이나 보수 세력은 이준석 아니면 한동훈을 검토할 겁니다. 네. 아니면 이낙연. 네. 뭐, 이낙연까지 이낙연까지 포함시키고 아, 권력을 잡아야 되니까 네. 저는 한 이 셋 카드를 가지고 아니 자기 이명박 윤석열 이명박 박근혜를 칼질을 해서 구속시켜 20년 30년을 살린 이 자기들의 원수인 윤석열을 데려다가 대통령 후보로 만든 사람들이 야, 이낙연 못 데리고 뭘 가겠습니다. 못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네. 뭘 못하겠어요. 자, 이제 국내 정치를 넘어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굉장히 잠잠합니다. 어떤 뭐 입장도 내지 않고 있고요. 지금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은 이 쿠데타 집단들이 북한이 남한의 어떤 교란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 조작을 하려고 했다는 가능성까지 있는데 북한이 이렇게 조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12월 3일 그 쿠데타 내란이 있은 이후로부터 11일까지 이 보도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네. 아예 7일 동안 아무런 보도를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일단 첫 번째는 김정은이 2개 국가론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일을 왜 신경 쓰느냐. 아, 네. 철저히 간섭하지 않는다. 네네. 내정 간섭 안 하겠다. 다른 국가이니까 이제 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촛불 시위를 넘어서 이렇게 응원봉 이 밤에 하는 시위는 화면만 봐도 멋있잖아. 네. 자위의 느낌이 들잖아요. 아, 북한 주민들한테 이 화면을 보여줘봐. 네. 와, 응? 대통령을 상대로 일반 어린 학생들 뭐 응원봉 들고 경찰이 진압도 안 하고 저렇게 100만 명이 모여서 집회하는 게 나온다? 그건 엄청난 충격이죠. 네. 임수경의 자유로운 몸짓을 보면서 탈북을 생각했다는 북한의 청년 학생들처럼 네. 이거는 아주 안 좋습니다, 북한에. 그러니까 이게 차단한 거고요. 네. 보도도 아예 안 해버린 거고. 이제 11일 되니까 첫 보도를 했는데 아주 단신으로 네. 짤막하게 보도해서 또 자기들 혹시 개입하면 이 윤석열의 그 비상계엄의 명분을 네. 줄 수 있는 그 역풍 때문에 그런 전략적 고려도 있네요. 철저하게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제 리처드 그리넬이라고 하는데 이제 주 독일 대사를 북 담당 특사에 지명을 했는데 이거는 뭐 북에 보는 어떤 뭐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그리넬이란 자체가 대단히 보수적인 사람이고 네. 반 러시아적이고 노드 스트림 2 그것도 끝까지 반대하고 독일의 그 메르켈 총리하고도 아주 싸웠고 이 독일 대사하면서 설화를 많이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네. 거의 독일 내부 정치에 개입한다는 발언을 많이 해서 독일 국회의원들이 빨리 해임시켜라고 강력히 항의를 했고 이게 무슨 총독이냐? 우리가 뭐 그때 무슨 대사 코스염 대사한테 총독이냐 그런 적이 있었죠. 일본 출신. 그런 것처럼 그런 비판이 많이 나왔던 대단히 보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 자체 인명이 저는 무슨 뭐 김정과의 대화 신호라고 보지는 않고 이 사람이 북한만 담당한 게 아닙니다. 네. 뭐 베네수엘라 전체를 이제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과 별도로 저는 이제 북미 간에 서로 직접 다시 만날 지금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보를 체크하고 있는데 네. 좀 있으면 좀 체크되면 한번 좀 저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트럼프와 김정은과의 이제 개인적 관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 두 사람들의 특성 자체가 개인적 관계를 국가 정책보다도 우선시하는 취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네. 오죽했으면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페린러브 사랑에 빠졌다. 20몇 수없이 레터를 보냈을 거예요. 중국하고. 네. 아마 지금도 김정은 레터 가지 않았을까요? 공개는 안 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네. 당선 네. 축하를 하는. 저는 당연히 갔을 거라고 보여지고 준비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는 게 미국의 목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러시아와의 화해, 그다음에 북한과의 화해, 이걸 가지고 동북에서의 새로운 판을 짜려고 한다. 뭐 이런 가능성도 저희가 내다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과 정말 그 키신저가 71년도에 닉슨 네네. 키신저가 먼저 방문했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미중 간의 화해가 된 뭐 것입니다. 핑퐁 외교. 네, 그렇죠. 그것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소 간의 분쟁을 항상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닉슨이 72년도에 북경을 방문하게 되고 79년도에 이제 미중 간의 국교가 정상화되는데요. 지금처럼 미소를 분리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소련을 분리하지 않고 이렇게 결합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최악의 전략이네요. 최악의 미국 전략.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네. 제가 미국 갈 때마다 그랬거든요. 디바이앤 룰이 기본인데 왜 중러를 아니 당신들의 주요 경쟁 상대는 지금 중국인데 그럼 러시아의 관계를 풀어야지. 네. 러시아의 그 첨단 과학 무기와 네. 풍부한 우라늄을 비롯한 자원과 이게 중국의 이런 경제력이 결합을 하게 되면 이거는 미국의 엄청난 또 위협이 될수 있겠네요. 위협이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왜 바보처럼 계속 중러 양쪽을 둘 다 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미국이 지금 헷갈리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철저히 이 푸틴과도 개인적 관계가 있고 러시아와 북한 이쪽을 분리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네. 보십시오. 우리는 한미일 협력 막 그러지만 북중러 협력 잘 안 되잖아요. 저기는. 안 되죠. 안 네, 되고 네. 벌써 지금 중국과 북한 관계가 악화되고 있어요. 네, 네. 러시아가 가까워지니까. 네. 북한은요, 푸틴이 북한에 와서 그 서로 간에 전략적 협정 맺을 때 아주 불편해했습니다. 우리하고 같지 않아요. 뭐 우리도 물론 한일 간에 있지만 저기는 북중러 간에 합동 군사 훈련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리고 러시아 군대나 중국 군대가 북한 영토에 없잖아요. 네. 그 북한이 절대 자신의 이 국방에 이거를 외국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국방의 자유를 주장해. 근데 그런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그런 제안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북미 간의 국교가 정상화되면 원산항을 미국 함대한테 개방할 수 있다. 이야. 그건 어마어마한 제안이에요. 네, 네, 네. 깜짝 놀. 그 주한미군 철수 안 해도 된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 그거는 그 폼페이오 책에 나와요. 폼페이오 책에. 네, 네. 폼페이오가 물어봤어요. 괜찮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 김정은이. 중국이 만약에 주한미군이 없어지면 우리를 신장 위구르처럼 가지고 놀 것이다. 놀라운 말 아닙니까? 사실 이 정광훈 목사님, 이 보수 태극기 여러분, 김정은이가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했다니까요. 맨날 민주당 뭐 빨갱이 종북 뭐 주한미군 철수 뭐 반대 서미운동 하고 계시는 이 아주머니들 거리에서 이런 거를 보도를 안 하잖아요. 보도를 우리나라 조중동이 잘.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했던 이 동북아에서의 균형자론이 김정은이 균형자가 되고 싶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그럴 있는 수가 거네요. 있는 거죠, 오히려. 그걸 가지고 오히려. 뭐 이 경제 부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할 수도 그러니까 있고요. 윤석열 정권은 윤석열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윤석열과 같은 저런 스탠스를 취하는 순간 우리 대한민국은 외교적 협상력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끌려다니는 네네.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전두환이조차도 생각해 보십시오. 전두환조차도 뭐라 그랬냐 짓고 나고 나서 낙하소내고 레이건한테 우리가 지금 북한으로부터 일본 방위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돈 내놔라. 네. 100억 달러 내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40억 달러인가 받았을 거야. 뭐. 네. 이 바보, 아니 전두환이도 그런 깡다구로 돈 내놔라고 일본한테 그랬는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 일본한테 갖다 바치고 일본해로 독도도 뭐 어영부영 해버리잖아 지금. 이 질문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입장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가 만들어진 것은 다음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한국에서 이건 되돌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네요. 그 모르죠. 그거는 뭐 하기 나름이고 네. 저는 한미일 그 군사동맹 체제는 절대 반대입니다. 네. 아시아판 소나토를 만든 건 반대다. 우리는 한미동맹으로도 충분하다. 왜 네.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으려고 이 난리를 치느냐. 네. 한미일 군사동맹은 철저히 일본의 안보를 지키는 우리가 그냥 그 하수인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제 일본을 위한 거다. 한미일 네, 안보협력은. 네, 네. 한미 동맹은 우리 한국의 안보를 위한 거지만 네네. 한일 동맹은 한미일 동맹은 일본의 안보를 위한 거죠. 우리가 왜 거기에 끌려 들어가냐고요. 그리고 한미일 일본까지 그럼 들어오면 우리 안보가 튼튼해지는데 왜 이 민주당 이 종북 세력들이 반대하느냐 이렇게 또 보수들은 비판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게 상호 관계잖아요.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면 북중러 동맹이 강화된다고요. 그 중국 러시아를 우리의 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네. 북한이라는 세계 최빈국의
그 무장력도 과대평가해서 세계 1위의 미국의 군사력과 세계 6위의 한국의 군사력이 부족해서 자위대까지 요구하면 중국, 러시아는 당연히 우리를 적대시하게 될 거고 세계 2대 경제대국과 세계 2대 군사대국을 적으로 만드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안보 비용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라는 것도 별 뭐 소용이 없는 의미가 없는 그런 뭐 형태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북한이 제2의 베트남으로 가야 돼요. 네, 네. 우리의 목표가 그거잖아요. 네. 베트남전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때 아데나워 그 맥나라마 그 국방장관 그 회고록을 보면 그때는 도미노 이론에 따라 베트남과 중국, 소련이 다 한 빨갱이 한 걸로 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베트남은 완전히 호지민의 주시한 민족주의이고 그냥 공산주의 그냥 옷만 입었지. 외피를 썼을 사실은 뿐이고. 사실 민족주의고 중국과는 천년의 원수 아닙니까? 네, 네. 제갈공명 때부터. 네, 네. 그러니까 베트남하고 전쟁했잖아요, 중국이랑. 79년도인가. 그럼 베트남이 결국 미국과 국교 정상화됐어, 95년도에. 그렇죠. 그래서 네. 베트남은 지금 한미 동맹 같은 동맹국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중국을 견제하는 동맹국이 돼 있습니다. 네. 사실상. 그렇죠. 네. 얼마- 지금 미국과 전쟁했던 나라인데. 그렇지. 미국과 전쟁으로 저렇게 해결 못하고 외교로 오히려 더 미국 편을 만들었잖아요. 예.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6.25 전쟁을 했지만 외교로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고 네. 북한의 안보를 보장해주고 경제 제재 풀어주고 그럼 북한과 미국이 국교 정상화해서 미군 함대가 만약에 원산항에 들어온다 그러면 네. 러시아 함대와 중국을 얼마나 견제하겠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중국의 항공모함이 원산항에 기항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해안에 뭐 긴장 일본 관계가 엄청나지죠. 바로 일본까지 위험해지죠. 위험하죠. 네. 태평양으로 나가게 되면 네네네. 출구가 되는데 네.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 북한과 미국과의 이제 관계 개선, 여기 관계에서 이제 북한이 과거 이야기했던 뭐 통미봉남 예. 이럴 가능성들도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은 완전히 이제 이국가론까지 했기 네, 때문에 네, 네. 대한민국 신경 쓰지 말아라. 왜 간섭하느냐. 우리가 미국과 직접 교섭하겠다. 그리고 지난번 판문점 회담 하노이 회담 실패하고 나서 네, 할 네. 때도 그 트럼프 책이나 그 폼페이오 책 읽어보면 볼턴 책을 읽어봐도 마찬가지고 김정은이 절대 문재인 안 만나겠다고 네. 강력하게 경고했어요. 네. 그래서 사진만 찍고 가버렸잖아요. 예. 아니 근데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가 끼워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또 북한은 끼는 걸 원하지 않고. 왜 못 끼었느냐? 네. 그게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죠. 문재인 네. 대통령도 자기 반성한다고 썼더라고요. 왜 2018년 4.27, 9.19, 네. 뭐 백두산까지 가서 해놓고 네. 미국 눈치 보느라고 하나도 해결을 못했잖아요.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개성공단 하나 못 금강산 풀고 문제. 금강산도 네. 못 풀고 네. 하다못해 타미플레 약도 준다 그랬다가 못 줬다니까. 현실적인 선물을 북한에 줬어야 개성공단 되는데. 기업인 방문도 허용 안 해주고.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임종석 실장이나 통일부 장관 전부 반성해야 돼요. 오히려 미국 눈치 보느라고 남북교를 더 차단했다니까. 네. 그때. 네. 하노이 회담이 성공하면 될 거라는 이제 그런 희망으로 했겠죠. 하노이 회담 성공이 될 거니까 그때까지 미국 심기 건드리지 말고 그냥 하자 그랬는데 그건 오산이었잖아요. 네. 결국 미국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의 이익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북한과 교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되네요. 대표님 말씀은. 네. 그렇죠. 네. 아니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대한민국 퍼스트를 해야지 왜 아메리카 퍼스트를 하려고 그러냐고. 이 광화문 가면은 왜 성조기를 들고 데모를 하냐고요. 거기다 이스라엘기에다 일장기까지 나와. 근데 지금 문제는 미국이 윤석열을 반대해요.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 미국 깃발 내려야 되겠네. 하고 자기들이 존경한 박정희가 왜 죽었어요? 네. 미국이 버렸으니까 김재규가 암살할 수가 있었죠. 그렇죠. 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미국 CIA 정보를 다 듣고 있었고 미국에서 박정희 아웃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쏠 수가 있었던 네. 거죠. 근데 박정희 찬양한 사람들이 미국도 찬양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민주당 정부가 들었으면은 물론 이제 미국과의 동맹도 중요하지만 바로 북한과의 어떤 이 경제적 협력이 될 만한 조치를 작은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예. 지금 정부에 되겠습니까?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면. 그래도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응하지 않는다, 당분간 지금은. 뭐 철저히 아예 통일이라는 말은 다 지워버리고 네, 우리 민족끼리 뭐 반갑습니다 이런 노래도 다 이제 못 불러요. 다 아무튼
남쪽 것들하고 상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윤석열 정부 3년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만들었네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바보들이.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보수적인 세력들이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왔던 철도 연결과 경의선, 도로 이런 연결들을 가지고 뭐라 그랬냐. 항상 보수 세력들, 보수도 아니죠. 극우 아스팔트가 땅굴로 지금 남침 통로를 이 간첩 문재인이 이거를 개설한 걸 지금 방치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 경의선, 동해선 이 철도를 연결해줘가지고 인민군들이 남침할 때 바로 철도로 신속하게 남침하도록 통로를 만들어준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내가 맥베스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유령을 보고 싸우는 이런 소리를 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히려 북한이 차단했잖아요. 못 들어오게 자기들을 지키려고. 네. 반대잖아요. 왜 항상 그렇게 아니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6대 군사대국이 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지금 제대로 아직도 삼시세끼를 걱정해야 되는 이 북한을 상대로 이렇게 과대를 행사를 하냐고요. 소련이 뒤에 있는 것도 아닌데 러시아가 우리나라하고 국교가 수립됐고 중국이 우리가 국교가 수립됐는데 북한은 일본, 미국과 국교가 수립이 안 돼 있는 고립된 상태잖아요. 이거를 왜 침소봉대 과대 해가지고 막 무슨 풍차를 향해 달려가는 돈키호테처럼 이 안보 장사를 하냐고. 이번도 보자. 윤석열이 남북 관계가 조용한데 지가 국지전을 유발하려고 안달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나쁜 정말 국가 안보를 완전히 망가뜨린 사람 아닙니까? 보수 여러분, 국가 안보를 누가 망가뜨렸어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단 한 건의 군사 충돌이 없었습니다. 그게 간첩 행위고 뭐 위장된 평화였습니까? 윤석열이 지가 힘에 의한 평화를 하는데 그 힘을 키워다가 북한에다 쓴 게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들 체포하고 HID 인민군 복장까지 위장해서 인민군 침략으로 위장하려고 시도했던 흔적들이 보인 거 아닙니까? 이게 완전히 이 반국가 행위자고 이게 내란 음모자죠. 아니 부동시로 군대도 안 간 이 병역 기피 의혹 있는 자를 국가 안보라고 떠드는 이 황당한 상황인 것이죠. 네, 우리 대표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이제 안타까운 말씀을 계속 해주시겠는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문제인데요. 트럼프 취임식에 또 한국 대통령은 못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죠. 예, 한덕수 권한대행을 부르지는 않겠죠. 초청하지는 않겠죠. 미국에서. 모르죠. 네, 한덕수 이 양반은 천이 무봉한 사람이니까. 네. 또 하버드대 출신이라는 것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막 총 로비를 할지 알 수가 없네. 네. 그러면은 이른바 야당의 대미 외교 측면에서 야당 대표나 야당의 지도자 또는 뭐 국회의장이 미국을 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오바마 취임식 때 민주당 대표로 갔었는데 네. 그 취임식 가면 완전히 그 도떼기 시장판입니다. 아, 그러니까 캐피탈 힐에서 취임식을 하는데 네. 그 몇십만 명이 모입니다. 그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가장 이제 취임식 단상 앞에 있는 데가 이제 완전히 골든 존이죠. 네. 거기도 한 몇천 명 돼요. 거기 들어간 표 하나 얻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거기 공식 초청장이 상원 의원, 하원 의원한테 한 4장씩인가 5장씩가 나와요. 그러면 자기 부인, 가족, 딸 죽으면 거기서 하나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때 저는 표를 구해가지고 그때 전현희 의원과 함께 둘이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대통령 직접 만날 수도 없고 얼굴만 보고 오는 거죠, 그냥. 아, 사실 취임식이라는 것은 오히려 뭐 정책적 협의나 이건 더 어렵네요. 네.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 딱 이렇게 모임이 있을 수가 없죠.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전 세계 대표단이 오는데 그렇죠. 누구를 만날 수가 있겠어요. 네. 사적으로 만나는 건 불가능하고 그냥 취임식 때 참석해서 얼굴 보고 오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뭐 대미 외교 측면에서 뭐 대표님도 어쨌든 소나무당의 대표님이시니까 미국과의 관계 개선 뭐 이런 부분들 윤석열 정부 마지막에 지금 굉장히 계엄 쿠데타로서 관계가 나빠진 거 아닙니까? 저는 트럼프 쪽 인사와 연결을 해서 초청장을 네. 보내준다 그러는데 네.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제가 1월 8일 이제 제 1심 선고잖아요. 네네. 만약 그 선고에서 족쇄가 풀린다면 1월 20일 취임식 때 가볼 생각이고요. 네네. 뭐 안 되면 좀 기다려야죠. 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니까. 네. 마음이 아픈데. 네. 아이고 또 이게 제가 현역 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 너무 활동이 좀 제약이 있습니다. 네. 또 제약이 있는 대로 해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송영길 대표님과 이 쿠데타 전국과 그다음에 한국의 전반적인 정세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작전 타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는 좀 기회가 되면 송 대표님 모시고 좀 특집으로 트럼프 시대의 이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한번 특강 형식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대표님? 네, 생각해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작전 타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VIP2라는 거 들어봤냐고. 김건희 여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은 VIP2라고 이야기한대. 윤석열이 대통령이라 생각 안 해요. 그 바보는 그 시킨 대로 하는 꽁또각시고. 저는 이미 다 김건희한테 지배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정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한테 주목받는 자리, 인정받고 사랑받고 관심받는 자리를 원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갔다. 그러면 대통령실이 어딘가요? 그런 선물조차도 막 받는구나. 권력기관이 봐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가 조작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누님이 해명하셔야 됩니다. 나쁜 놈은 그 나중에 봐봐. 내 말이 만약 틀리면 쟤는 망하게 돼 있어. 어떻게 준다면 보라 그랬지 내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심에서도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권력을 악용해가지고 엄청난 일가의 부당 이득을 누리는 데만 올인볼인 할 것이다. 이걸 좌시할 것이다. 김건희가 완전 남자고 성렬이는 완전 여자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